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렇게 황망한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서운 속도로 역주행하던 차량이 승진턱을 하던 은행원, 상을 받고 가슴이 벅찼던 공무원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40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어제 이맘때 일어난 서울시청 앞 참사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는 현직 버스 운전기사로 급발진을 이야기합니다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난 건지, 우리가 더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건 없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식당 앞 인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순간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부수며 시민들을 덮칩니다. 인도에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박스가 나뒹굽니다. 폭탄 같은 거 터지는 처럼 요란스럽게 쾅쾅쾅쾅 하면서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친 뒤에도 사고 차량은 계속 가속해 10차선 대로를 횡으로 빠르게 내달립니다. 어젯밤 9시 27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을 친 뒤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68살인 운전자는 버스 운전사인데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사고 차량 분석을 의뢰했고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등을 분석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이 중대한 만큼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참사는 인근 호텔에서 열린 가족 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고 운전자가 의문의 역주행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질주는 300m 가까이 이어졌는데 전정원 기자가 경로를 되짚어봤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처남에 칠순잔치가 열린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건 밤 9시 20분쯤입니다. 호텔 출구엔 폭 30m의 왕복 6차선 도로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사고 차량은 이쪽으로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가각 표시에 좌회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사고 차량이 들어선 도로는 편도 4차선 일방 통행 구간이었지만 운전자는 아랑곳 않고 점점 속도를 높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0여 미터를 질주하던 사고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량은 이곳 인도를 덮친 뒤에도 주행을 이어가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서울시청 앞 사거리 신호는 빨간불이었지만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입니다. 여전히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바로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까지 들이받을 뻔하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사고 차량이 약 300여 미터 차선과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린 불과 몇 분 사이 9명의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불과 몇 초 사이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여러 쓰러지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살리려고 다가갔지만 손도 쓸 수 없는 지경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현장에 있던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언뜻 봐도 시속 100km는 훨씬 넘을 듯합니다. 큰 소리에 놀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사고 후 현장에는 차량 파편과 함께 주인을 알 수 없는 소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채 인도에 반쯤 걸쳐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9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역주행 교통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근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굉음을 듣고 창밖을 봤을 때 이미 피해자들이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차 뒤에 횡단보도 한가운데 되게 큰 성인 남자분 같은 분이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들 응급차 빨리 오라고. 워낙 빠른 속도로 질주한 차량 때문에 사망자 6명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건 아수라지 않니? 이런 전쟁도 없었어. 사방대 다치신 분들이 쓰러져 갖고 뭐 신음도 없었어.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뻗을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원 4명은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을 하다 숨졌고 서울시청 공무원은 바로 어제 상을 2개나 받고 기쁜 하루를 보냈지만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텅 빈 호프집 테이블에 덩그러니 꽃다발만 놓였습니다. 어제 저녁 은행 직원 4명은 함께 일하던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러 모였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은행 인사에서 한 명은 강남 반포 부지점장으로 승진했고 다른 한 명은 센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호프집 밖에서 얘기를 나누던 이들은 순식간에 인도를 덮친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명령은 난 거고요. 7월 4일부터 새로 발령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예정이었죠. 희생자 중에는 서울시청 공무원도 2명 있었습니다. 특히 5급 사무관 김모 씨는 이달의 우수팀상과 협업상 등 2개 상을 동시에 수상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뺑소니 차에 치여 한쪽 눈을 실명했지만 9급 세무공무원으로 시작해 5급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만큼 동료들의 슬픔도 큽니다. 뭐 이렇게 지냈던 세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눈앞에서 이제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 슬픔이야말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직장 동료 3명도 변을 당하는 등 사망자 모두 30대에서 50대 남성 직장인이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어제 사고로 숨진 희생자 대부분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유족들의 비통함이 클 텐데요. 지금 빈소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사망자 7명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4명은 같은 은행에 다니던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유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못한 채 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한 유족은 착하디 착한 조카였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차마 확인하지 못했다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선생님이다. 아기가 지키는 좀 우리 사이가 착각하세요. 어디 있어요? 이곳 외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도 빈소가 마련됐는데 서울시청 공무원 2명이 각각 안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떠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병원 보안업체 직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빈소도 이곳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황병줄입니다.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졌지만 참사 현장엔 누군가가 갖다 놓은 추모의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손편지로 추모의 글을 남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희생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추모의 물결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시민이 통제선 아래에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습니다. 우산을 받쳐든 또 다른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묵념을 합니다. 사고의 여파로 임시 펜스가 쳐진 현장엔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와 함께 명복을 빈다는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에서 일어난 사고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우리한테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도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 또래 직장인들이 당한 일에 가슴이 아파 찾아오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고서 참 애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현장을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 현장을 찾은 시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살아가지고 아침에 뉴스 보고 그냥 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또 거리 지나다가 언제라도 저한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 종일 폭우가 이어졌지만 추모 행렬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함께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사고 원인 나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다만 경찰이 확실하게 밝힌 건 음주운전, 마약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본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급발진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본인이 제동을 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급발진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그러면 운전 부주의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면허를 딴 지 50년이 된 현직 버스 기사이고 최근 사고 경력도 없다고는 하지만 버스 회사는 경기도 안산이고 사고가 난 곳은 서울시청 인근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도 갈림길이 많고 일방통행로가 더해진 복잡한 도로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운전자는 인근 호텔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길로 바로 진입했다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뒤부터 당황을 해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호텔 주차장을 나올 때와 비교해서 인도를 덮쳤을 때 차량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급발진인지 운전자 부주의인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차량이 문제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목격자 중 일부는 사고 당시 굉음이 났다고 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알 수 없는 전자적 결함에 의해서 분당 회전수, RPM이 급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제동장치 같은 경우도 그냥 유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컴퓨터가 한단 말이에요.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먹통일 확률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운전자가 68살 고령이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9,6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차량 결함, 나이, 급발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현재 운전자도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남아있는지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다만 경찰은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뭐 원인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본회의를 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5, 6개월로 예상되는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직책인 셈인데 방통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을 연속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퇴로 맞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전국에 해규된 방통위 사태를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5시간쯤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 결정을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의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다음 달 12일까지인 박문진 이사 임기 종료 전 새 이사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면직안 재가 직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유력 검토 중인데 인사청문 절차가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불가능해지자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후임 방통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향해 꼼수 사퇴라고 규탄했습니다. 탄핵 대피 꼼수 사퇴, 김홍일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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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가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은 곧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모두 조사 범위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김 위원장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장악 관련된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이견 없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 민주당은 또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은 물론 권한 대행을 맡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불법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탄핵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 대행까지 실제 탄핵 소추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 식물방통위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18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자리가 단명 장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통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금 7개월 정도 됐잖아요. 왜 사퇴하는 겁니까? 네, 이 방통위 마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됩니다. 인사 탄핵에 대한 헌재 최종 결정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2인 체제 방통위에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게 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만큼 그 전에 자진 사퇴했던 겁니다. 김홍일 위원장 전임이 이동관 위원장이었잖아요. 100일도 안 돼서 물러났죠? 네, 맞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임기는 98일이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사퇴 직전에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후임인 김홍일 위원장이 181일 만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넉 달 반이 됐습니다. 야당은 왜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인데 현재 박문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여야 3대6 구조입니다. 박문진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로 바뀌면 MBC 경영진까지 친여 성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 임명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는 분석입니다. 방통위원장은 누구보다 좀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을 온전히 다 채우고 퇴임한 건 역대 위원장 8명 가운데 최성준 전 위원장뿐입니다.
정권에 따라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를 물려받아 단기직으로 끝난 게 대부분입니다. 방통위원장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았고 방통위원장 자리는 여야 갈등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해 된 문제는 아닌데 공영방송 사장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선임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결국 방송을 누가 장악할 거냐, 여야 가리지 않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국민들만 참 답답합니다. 김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고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나 봅니다. 이전 국회보다 더한 고성과 야유가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볼성 사나운 장면들을 최용국 기자가 고발합니다. 단상 위로 올라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우 의장이 제대로 중재하지 않는다며 항의한 겁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질의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서로 좀 같이 자제하십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제가 전혀 말씀드리는 받아들이지 것은 못하겠습니다. 근거. 갈등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쓰며 극에 달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주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정부 질문은 중단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정부 질문이 파행하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지연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민지 기자, 본회의가 다시 열렸습니까? 그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파행되었던 대정부 질문이 아직도 속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시각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방금 본회의장에 모였다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를 했지만 이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검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특검법 상정이 오늘 중으로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만약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만약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되면 그 즉시 필리버스터죠.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자정까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대기 조치를 내렸고요. 새벽부터는 20명씩 조를 지어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이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2석인 민주당이 내일이나 이 모레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 방송법
4건을 차례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한 건 한 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 모레까지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도 파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계신 곳에서 비 피해 없으셨는지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오후 들면서 호우특보는 속속 해제됐는데요. 도깨비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장맛비에 곳곳에서 침수나 매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길게 파진 흙구덩이 주변으로 출입금지선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작업하던 2명이 흙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됐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되어서 지금. 경찰은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강풍으로 국내선 항공편 40편 이상이 결항했고 호텔 외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며 충남 부여에 시간당 45mm의 비가 내리는 등 낮 시간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오전 7시를 기해 발표되기 시작한 호우주의보가 오전 9시에는 서울, 11시에는 경기 북부까지 내려지면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박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좀 당황했고요. 사실 오늘 긴 바지를 입었는데 긴 바지 하반신이 다 젖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지만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호우주의보는 정오부터 속속 해제됐습니다. 저기압의 회전력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층들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죠. 기상청은 밤부터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다시 굵어져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은 최대 100mm 이상, 서울과 인천 등은 40mm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출석을 이유로 오늘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오전에만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최근 검찰이 수원지법에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중형을 내린 재판부가 그대로 이 전 대표 재판을 맡게 된 상황에서 검찰도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을 반대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셨는데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때문이실까요? 이 전 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절차인 차질 없을 테니 참작해달라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검찰은 재판부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는 만큼 관할법원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km 거리지만 수원지법은 국회에서 주행거리 기준으로 41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수원에서 재판 중인 걸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이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 직원을 불러서 1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한 데 이어 오늘은 전직 대표까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복합물류는 CJ 대한통운의 자회사로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의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배모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를 상대로 군포가 지역구인 이하경 국회부의장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 측은 취업 청탁 의혹은 대표이사 재직 때인 2015년에서 2018년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센터 상근고문에 임명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1월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 특정할 만한 자료는 좀 찾으셨을까요? 또 이 부의장이 자신의 보좌관 등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과 노 전 실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만간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소식에 황망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하루였을 텐데요.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는 속초에서도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힌 오토바이에 깔린 겁니다. 만취 운전자는 군청 공무원이었고 오토바이는 무면허로 고등학생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책임한 2명의 행동에 무고한 시민 1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편도 1차선 도로를 빠르게 달려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려다 왼쪽 방향에서 진입한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그대로 미끄러지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가 이곳으로 튕겨나오면서 보행자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62살 권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몬 사람은 면허가 없는 10대 남학생이었습니다. 또 승용차는 양양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발유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게 292cc거든요. 그래서 이종 소형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면허가 됩니다. 경찰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도 승용차와 오토바이 모두 일시정지와 감속을 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 배달 오토바이를 왜 무면허로 운전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강남거리에 유흥업소 전단지가 뿌려진 것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낯뜨거운 사진이 인쇄돼 있어서 자녀 보기 부끄러웠다는 분들 많은데요. 경찰이 이런 전단지를 뿌린 일당 4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에는 낮엔 구청에서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현직 9급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인도에 바싹 붙은 채 달려가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입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성이 무언가를 바닥에 뿌리더니 오토바이는 다시 출발합니다. 강남 일대의 골칫거리였던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가 뿌려지는 현장입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를 제작 살포하고 음란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41명을 붙잡았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와 전단지 인쇄업주, 전단지를 살포한 이들입니다. 일당 중엔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재 서울 시내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은 낮에는 구청에서, 밤에는 이곳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영업부장이라는 피해자들은 유흥주점에서 종사를 하면서 손님들을 유치를 하고 유흥조개검들에게 또 안내하는 그런 알선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일당이 뿌린 전단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인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당 중에는 10대도 4명이나 있었는데 마약 운반만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발 밑창을 뜯어내자 하얀 가루가 담긴 마약 봉지가 나옵니다. 있는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여행용 가방에는 덮개를 만들어 그 안에 마약을 붙여놨습니다. 마약 운반책,
일명 지게꾼이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영상입니다. 검찰은 4개 마약 조직 관리책과 운반책 등 19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운반책들은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kg과 케타민 1.4kg 등 7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지게꾼들은 마약을 복대에 숨긴 채 공항 검색을 피해 밀반입했습니다. 운반책 14명은 마약을 밀반입해 야산에 묻으면 1,000만 원을 준다는 모집 체계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고교생 등 10대 4명도 있었는데 돈을 받은 뒤 친구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미술 조직에 이용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운반책들이 검거되면 윗선은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며 달아난 윗선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물가가 석 달째 2%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체감은 그렇지 못하죠. 실제 김은 3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과일값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윤수아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밥상 단골 메뉴인 김값이 껑충 뛰면서 판매대가 한산합니다. 이 비싼 가격이 납득이 안 가요. 중간 상인들의 횡포인지 정말 귀해서 그런지. 김값은 1년 전보다 29% 올라 38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고 과일값과 기름값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물가는 2.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석 달째 2%대인데다 상승폭은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농산물, 전기가스, 수도, 가공식품 등의 상승폭이 축소하여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세가 확연해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불안 요소로 꼽혔던 공공요금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장 지난 1일자로 올리려던 가스비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가 둔화세에 금리 인하 압박도 강해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와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입니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라며 법사위에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합니다. 모해 위증 교사, 위법한 압수수색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4명 가운데 3명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로 든 술자리 회유 의혹은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후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4건을 법사위로 넘기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직접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뜻이라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추안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민주당은 당론 추진에 이견은 없었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망신주기용, 대표 방탄용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명이 5분 비전 발표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비방에 가깝게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어깨동무도 하고 함께 웃으면서 잠옷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를 향해 또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비전 발표회에 앞서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발표를 기다립니다. 원희룡 후보가 최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웃으며 어깨 동무를 권합니다.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양강구도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양강구도 맞잖아. 지켜보던 나경원 후보가 두 후보만 사진을 찍어 양강구도를 강조하려는 거냐며 모두 같이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다. 같이 붙여야지. 윤석열 의원님도 오세요. 아, 내가 나경원 대표는 옆에 계셔. 한 후보는 외연 확장, 원 후보는 대통령의 레드팀 역할을 강조했고 나 후보는 강인한 보수, 윤상현 후보는 당의 혁신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줄곧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나자 원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고 한 후보는 어떤 대안이 있냐며 맞받았습니다. 결론은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나 후보와 윤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원과 한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당 지도부는 원팀을 강조하며 발언 수위 조절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평양에 잔해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오늘 돌연 발사 성공이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초대형 탄두를 탑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실패를 감추기 위한 기만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며 최대 사거리인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로 각각 발사해 비행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거짓된 기만 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첫 번째 미사일이 북한 주장대로 500km만 날아갔다면 바다가 아닌 내륙이 표적입니다. 두 번째 미사일 역시 120km를 날아가 평양 북서쪽에 떨어졌는데 이를 의도했다면 평양까지 오발이나 추락 피해를 감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미사일 공중 폭파 당시 다탄두 성공이라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을 공개했던 북한은 이번엔 북한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신문과 방송 매체 대신 대외용 통신에만 사진 한 장 없이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하겠죠. 북한의 이딴 도발에 육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K9 저주포를 비롯한 140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방 5km 이내 포 사격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으로 당시 함께 중지됐던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도 조만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트럼프에게 운이 따르는 걸까요? TV 토론에 이어 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임 기간 공적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면서 하급심의 세부 판단을 맡긴 건데요.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임 기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고 사적 행위는 면책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트럼프의 혐의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넘겼는데 대선 전 결론 나긴 어려워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He's going to get a delay in the beginning of any criminal trial that will take place.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재임 기간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했는데 이번 판결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의견이 갈리며 6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에 나서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Now the American people have to do what the courts should have been willing to do, but will not. 그러면서 대선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TV 토론 부진에 이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각 산하기구에 지급되는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이 두 단체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건데요. 이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4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준비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체육회나 그 회장의 입장은 계속 이번엔 성적이 저조할 거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부터 체육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힘겨루기가 최근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예산 배분권이 불씨가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를 거치는 종목 및 지방체육회 예산을 문체부가 해당 단체에 직접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6분이 넘게 문체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럴 바에는 선수촌에 와서 좀 준비는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 유 장관은 오늘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마음대로 했다며 강하게 되받아쳤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선수촌 용역과 관련해 문체부가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양측의 골은 상당히 깊어진 상황. 이번 파리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은 48년 만에 역대 최소 규모로 참가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메이저리그 스타가 슬럼프에 빠지자 광적인 팬이 그의 경쟁자를 제거해줍니다. 스타는 그의 정체를 모른 채 속마음을 말합니다. Die hard, baseball fans, really. Why's that? Because those guys are losers. 분노한 그가 스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소리칩니다. Now do you care? Just a little bit. 인기 DJ가 열렬한 팬과 사랑을 나눴다가 그녀의 광기에 질려버립니다. Why are you playing these games? Why are you pretending you don't love me? 전화 그만하라고 말하기도 하죠. Do you know your nostrils flare out into little wings when you're mad? That's kind of cute. 이재명 전 대표가 개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댓글 하나씩만 달아줘도 세상을 바꾼다. 소위 개딸 현상,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아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뉴스 댓글 걱정하지 말란 댓글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고맙잖아.
개딸이 체포동의안 반란표를 색출할 때도 자제를 요청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묻자 동문서답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랬던 그가 열성 지지자들에게 전화, 문자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닌 고통이다. 오죽 극성스러웠으면 세계사적 현상에 넌더리를 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키워준 당사자 누군가요?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는 푸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받기 싫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은 알 바가 아니라는 건가요? 좋은 소리 듣기도 이렇게 괴로운데 남은 얼마나 괴로울지 알아야죠.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상대 진영의 인신공격, 욕설 문자 많이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샌더스가 선언했습니다. And if there are a few people who make ugly remarks, I disown those people. 샌더스와 경쟁했던 워런 의원도 말했죠. We are all responsible for our supporters, and we need to step up. That's what leadership is all about.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쯤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7월 2일 앵커 칼럼 오늘 나한테만 문자 그만 좀 였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 낮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또 내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에 최고 100mm 이상, 전북과 경남권에 최고 6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경북과 제주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서울은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